윤소연은 5살 딸 채은의 손을 꼭 잡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 할머니와 잠깐 살았던 시골 마을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소연에게는 도망칠 마지막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채은이 작은 손으로 소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어요. 새 집이라니, 이곳은 10년 넘게 비어있던 폐가였거든요. 지붕 곳곳이 허물어져 있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우준이 세상을 떠난 후 1년 소연은 그가 남긴 빚더미와 싸워왔어요. 처음엔 아파트를 팔아서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우준이 사채업자들에게 진 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법적 이자율을 훨씬 넘어선 복리로 불어난 빚은 그녀가 가진 모든 걸 삼켜버렸어요. 아줌마, 돈 안 갚으면 딸년도 데려갈 거야. 사채업자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채은을 노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죠.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바닥엔 낙엽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소연은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죠. 명문대를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던 자신이 이런 곳에서 딸과 함께 숨어 살아야 한다니. 와,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그런데 채은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뜰 한가운데 핀 코스모스를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보세요. 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나무도 있고 하늘도 넓고. 채은은 폐가 뒤편으로 뛰어가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가지마다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엄마도 와서 보세요. 감이 이렇게 많아요. 소연은 딸의 밝은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살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니. 채은은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집이 압류당하고 쫓겨날 때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연이 울 때마다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뺨을 닦아주곤 했죠. 엄마,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채은의 말에 소연은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순 없었죠. 소연은 가방에서 젖은 수건을 꺼내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은도 자신만한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도왔어요. 해가 지면서 폐가는 조금씩 사람이 살만한 모습을 갖춰갔죠. 밤이 되자 모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달빛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채은이 소연의 품에 안기며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살 방법을 찾아봐야지. 전 여기가 좋아요. 서울보다 훨씬 좋아요. 소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남지 않았어요. 며칠 버틸 식료품비가 전부였죠.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채은을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채은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려면 최소한 동네 사정은 알아야 했거든요. 마을은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집들 사이로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고 곳곳에 빈 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인이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시골길에서 보기엔 너무 격식을 차린 차림새였습니다. 정기석은 그날 아침 일찍 요양원을 나섰어요. 지난 몇 달간 그곳에서 지내면서 점점 기억이 흐려지는 자신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의사들은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했지만 기석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화야. 기석은 걸으면서도 자꾸만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는 여자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만 부르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마을 길목에서 기석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요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거의 굶다시피 했죠. 시야가 흐려지면서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쪽에서 오던 트럭이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운전사는 핸드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위험해요. 채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트럭은 기석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그를 길가로 밀쳐냈어요. 기석은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죠. 트럭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시골길이라 목격자도 없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엄마, 할아버지가 다쳤어요. 채은이 소연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소연은 쓰러진 기석에게 달려갔어요.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세요? 소연은 과거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 외상으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이런 시골에서 구급차를 부르면 최소 30분은 걸릴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저희 집이 가까워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해드릴게요. 기석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특히 그 눈동자가 낯익었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화. 정화야, 너니? 할아버지, 저는 정화가 아니라 소연이에요. 윤소연이요. 소연은 기석을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채은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소연은 응급처치 용품을 꺼내 기석의 상처를 소독했죠. 많이 아프시죠? 참으세요. 기석은 소연의 손길을 느끼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자의 손길이 왠지 그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죠.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채은이 기석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기석은 한참 생각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기존의 기억 장애가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소연은 기석의 옷을 살펴봤어요. 비싸 보이는 정장이었지만 신분을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지갑도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일단 쉬세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그날 밤 소연은 기석을 위해 방 한 칸을 내어줬습니다. 채은은 할아버지가 생겼다며 신이 났어요. 엄마,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몸이 나을 때까지만. 하지만 소연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에 또 다른 생명이 깃든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혼자서 채은을 키우며 느꼈던 막막함이 조금은 덜해진 기분이었죠. 기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이 여자, 이 아이.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운명처럼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작은 집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석의 상처는 소연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밥 먹어야 해요. 채은은 매일 아침 기석을 깨우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기석도 채은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채은아, 할아버지한테 뭐 해드릴까? 할아버지는 산책을 좋아하시니까 같이 마을 구경 가요. 소연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석을 보면 자꾸만 기시감이 들었어요. 특히 그의 눈빛과 말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석은 점점 이 집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소연이 아침 일찍 나가서 동네 할머니들 간병을 하러 갈 때면 채은과 둘이서 시간을 보냈죠.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채은이 그린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엄마, 자신, 그리고 할아버지였죠. 가족이라. 기석은 그 단어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작은 집이 진짜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소연이 저녁에 돌아오면 하루 일과를 물어보고 채은과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소중했죠. 할아버지는 예전에 뭐 하셨을까요? 소연이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기석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가끔 꿈에서 넓은 사무실이나 회의실 같은 곳이 나타났지만 뚜렷하지 않았죠. 기억이 안 나. 잘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소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죠. 한편 서울에서는 정우진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석이 요양원에서 사라진 지 벌써 열흘이 지났거든요. 우진은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전국을 뒤지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경기도 양평 쪽입니다. CCTV를 분석해 보니 그쪽으로 향하신 것 같아요. 양평? 아버지가 왜 그런 곳에? 우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시골로 향했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게다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 그런 곳까지 갔다니. 하지만 우진에게는 아버지를 찾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내와 뱃속 아이를 잃은 교통사고 이후 아버지만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정우그룹의 경영은 뒷전이었어요. 아버지 없이는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양평 일대 파출소와 보건소에 전단지를 돌리세요. 현상금도 올려서요. 우진의 지시로 기석의 실종자 전단지가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 장을 보러 마을 중심가에 갔다가 파출소 앞 게시판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 붙어 있는 실종자 전단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이건 설마? 전단지 속 사진의 남자는 분명 자신이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보고 소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기석 75세 실종. 정기석. 그 이름을 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정화가 생전에 가끔 언급했던 이름이었어요. 정기석. 엄마가 말씀하신 그 사람. 소연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석은 채은과 함께 마당에서 감을 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소연은 전단지를 기석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석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나인가? 정기석. 낯설지 않긴 하네요. 정우그룹 창업주 정기석. 소연이 전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재벌가 회장님이셨네요. 그제야 기석의 품격 있는 말투와 행동이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죠. 소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그 이름, 정기석.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아무리 기석이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가족이 찾고 있다면 알려드려야 하는 게 맞았죠. 여보세요, 정기석 회장님을 찾으신다고 전단지에. 정말요? 저희 아버지를 보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간절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제가 돌보고 있는데. 지금 즉시 가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우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했죠. 열흘 동안 미칠 것 같았거든요.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우진이 도착하기까지 두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소연은 기석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고 계세요. 정우그룹이라는 큰 회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별한 감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가시면 전 어떻게 해요? 채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채은아. 할아버지는 우리 친구니까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오후 2시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진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 기석을 보자 우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열흘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석은 우진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죠. 당신이 제 아들인가요? 그 말에 우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네, 저는 정우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진은 기석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기석도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무사하신 게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이 소연에게 인사를 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너, 설마 소연이? 소연도 놀란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넘게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빠, 정우진 오빠.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기석도 느꼈습니다. 채은은 어른들의 표정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너희 둘이 아는 사이구나? 기석이 물었습니다. 우진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12년 전 우진과 소연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서로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우진은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정략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소연을 사랑하지만 조용히 그녀 곁을 떠났죠. 정우그룹 후계자인 우진에게 가난한 집딸인 소연은 걸림돌이었거든요. 그 후 소연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소연아,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제 딸 채은이에요. 우진은 채은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을 닮은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삼촌이에요? 채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삼촌이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은 후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상처였거든요. 기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았죠. 자신이 기억을 잃고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소연과 채은을 만나게 된 것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우진은 계속해서 소연을 힐끗힐끗 바라봤고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죠. 아빠, 아니 아버지께서는 언제부터 기억을 잃으신 거예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석은 젓가락을 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요양원에 있을 때부터 조금씩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여기 와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단다. 요양원에 계셨다고요? 집에 계셔야 하는데. 우진아, 너도 바쁘잖니? 회사 일로 정신없는데 내가 짐이 될까 봐서. 우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배려해서 요양원에 계셨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할아버지, 우리랑 계속 살면 안 돼요? 채은이 기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채은아. 소연이 아이를 말렸지만 채은은 계속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매일 아침에 저 깨워주시고 감도 따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기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할아버지도 여기가 좋아요, 채은아. 하지만 집이 따로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할아버지 집에 가면 되잖아요. 채은의 말에 우진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한 상태고 소연과 채은은
이런 곳에서 살기엔 너무 힘든 환경이었어요. 소연아.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소연은 우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는 지금 혼자 계시기 어려운 상태야. 그런데 너와 채은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줬잖아. 서울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계속 돌봐주면 어떨까? 그게 무슨... 소연이 당황했지만 우진은 계속했습니다. 간병인비도 드릴 거고 채은이 교육 문제도 해결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계시면 안정될 것 같아. 기석도 그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소연 씨 덕분에 여기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거든요. 소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론 채은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였어요. 이곳에선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우진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우진이 소연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해서 당황스러울 거야. 그날 밤 우진은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아버지를 억지로 데려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석이 이곳에서 평안함을 찾았다면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고요한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지난 1년간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움이었죠. 산책 중에 소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일찍 일어나 동네 할머니 간병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소연아,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조금. 오빠도 그렇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12년 만의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죠. 남편 이야기 좀 들려줄래? 네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었는지 궁금하다. 소연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사업에는 재능이 없었죠. 마지막에는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미안하다. 널 떠나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리고 그리웠어. 미안해. 그리고 동시에 소연과 채은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죠. 소연아, 어젯밤 제안은 진심이야. 돈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한테도 너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소연은 우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채은이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고려해봐. 여기서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교육에 한계가 있잖아. 그 말이 소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채은을 위해서라면. 그로부터 며칠 후 소연은 결국 우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채은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곳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기석도 서울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는 여기서의 생활을 잊고 싶지 않아요. 소연 씨와 채은이가 함께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우진은 기꺼이 승낙했어요. 사실 그도 혼자 큰 집에서 지내는 게 외로웠거든요.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채은은 연신 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서울은 정말 빌딩이 많네요. 할아버지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크고 예쁠 거야, 채은아. 차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죠. 정원도 넓고 건물도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와, 할아버지 집이 이렇게 커요? 채은이 눈을 휘둥그레뜨며 감탄했습니다. 기석은 집을 보자 희미하게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내 집이군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가정부와 운전기사들이 줄지어 서서 기석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모두들 걱정 많이 했겠네요. 기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여전히 낯선 표정이었어요. 우진이 소연과 채은을 위해 준비한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침실과 거실, 화장실이 딸린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방을 주셔서 죄송해요. 소연이 말했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너와 채은이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그날 저녁 큰 식당에서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가정부가 정성스럽게 차린 한상이었지만 기석은 별로 손을 대지 않았죠. 입맛이 없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서 먹던 음식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서. 우진은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곳에서 행복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은은 인근 유명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소연은 기석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우진은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 늦게 돌아왔죠. 어느 날 저녁 기석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정화야, 정화야라고 중얼거리며 집 안을 헤맸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채은이 기석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화를 찾아야 해. 정화가 어디 갔지? 소연은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화는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정화가 누구예요? 기석은 소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 혹시 윤정아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석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맞아요. 윤정아. 당신이 정화를 아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그 순간 기석의 기억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어요. 50년 전 젊은 시절 가장 아름답고 순수했던 여인 정화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정화의 딸, 기석이 소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당신 눈빛이 그렇게 낯익었구나. 소연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가장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으로 헤어져야 했던 남자의 이야기를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기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분을 평생 잊지 못하신다고. 기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화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요. 그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석은 오열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딸을 이제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우진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연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고, 채은이는 그런 어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오빠. 소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의 첫사랑이셨어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이런 게 바로 운명이 아닐까 싶었죠. 그날 밤 기석은 정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50년 전 대학생이었던 자신과 교수 딸이었던 정화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죠. 정화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이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봉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기석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소연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기석을 끝까지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했거든요. 어머니도 평생 후회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을 포기했다고. 나도 마찬가지였소.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지만 정화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이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기막힌 인연의 말이에요. 그럼 소연이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분의 딸이고 채은이는 그 손녀라는 뜻이네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처음 소연 씨를 봤을 때부터 낯익었나 봅니다. 정화와 똑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채은이 기석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맞는 거네요. 그래, 채은아.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버지와 소연의 어머니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신과 소연 사이의 과거가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두 세대에 걸쳐 비슷한 일이 반복된 셈이었죠. 며칠 후 우진은 소연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산책길에서였어요. 소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12년 전 일 말이야. 나 정말 미안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집안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오빠, 그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이해했어요. 아니야. 나는 겁쟁이였어. 아버지처럼 끝까지 사랑을 지키지 못했지. 소연은 우진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우준이와 행복했고 채은이라는 소중한 아이도 얻었잖아요. 그래도 만약 그때 우리가 함께했다면. 오빠. 소연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우진은 소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죠. 과거의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소연아, 나는. 우진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하려 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소연은 우진의 숨겨진 마음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지금은 기석의 건강과 채은의 적응이 더 중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기억도 많이 돌아오고. 네,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까 안정되신 것 같아요. 너와 채은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기석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정화에 대한 그리움이 소연과 채은으로 인해 조금은 달래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진을 서재로 불러서 이야기를 꺼냈죠. 우진아, 나는 이제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고 한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되찾으면서 말이야. 우진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아버지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약속대로 정우그룹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났어요. 모든 경영권은 우진에게 넘기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은 자선재단과 채은이 명의로 신탁했죠. 그리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시골로 가실 거예요? 채은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그래, 채은아. 할아버지는 그곳이 더 편해. 하지만 너희도 함께 가면 어떨까? 소연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채은의 교육을 생각하면 서울이 더 나았지만 기석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면 시골이 나을 것 같았어요. 저도 시골이 좋아요. 채은이 손뼉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랑 엄마랑 셋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만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오빠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주말에는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화상회의도 많이 하니까 꼭 서울에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진은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혼자 큰 집에서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가끔 내려가서 함께 지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은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폐가가 아니라 기석이 마련한 아담한 한옥집이었어요. 정원도 넓고 감나무도 그대로 있었죠. 새 집에서의 첫날 밤 기석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차를 가져와 옆에 앉았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정말 편해. 여기서 정아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고 싶거든.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딸이 옆에서 돌봐드린다는 걸 아시면요. 기석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이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채은이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때 우진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참이었죠.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그냥 감사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 우진도 둘 사이에 앉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별이 많네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아픔과 후회는 이제 별처럼 멀리 있는 기억이 되었죠. 며칠 후 채은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소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상에는 채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채은아, 소원 빌어봐. 기석이 촛불을 켜주며 말했습니다. 채은은 눈을 감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촛불을 후 불어서 껐죠. 뭔 소원 빌었어? 우진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요. 채은이 새 어른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엄마, 삼촌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랬죠. 혈연은 아니었지만 이미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이 흘렀거든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채은아. 소연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오래된 인연이 다시 시작된 거야. 우진도 채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기석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아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녀의 딸과 손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우진은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나한테 시간을 좀 줄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시 정리할 시간 말이야.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소연은 우진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엔 이른 것 같았죠. 천천히 해요, 오빠.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감나무에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채은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우진의 손을 잡고 감을 따고 있었죠. 삼촌, 이 감 정말 달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키우신 감이니까 더 달겠네. 우리 내년에도 여기서 감 딸 수 있죠? 우진이 채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소연과 기석도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기석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정화야. 기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그리고 손녀도 천사 같지?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사귀들을 흔들었어요. 마치 정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래,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네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추억이 되고 현재의 행복은 미래의 희망이 되었죠. 사랑은 때로 한 세대를 건너뛰어 다음 세대에서 완성되기도 한다는 걸 이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